5월이 학년 말이었으니 당연히 6월 초에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물리대는 그 해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중순경에 입학식을 했다. 자연히 강의도 며칠 못 듣고 25일이 되었다. 집은 그동안에 전세를 들 만한 마땅한 사람이 생겨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작은 집에 내 방도 도배를 새로 했고 학교 사택도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도록 대강의 수리와 도배를 끝마치고 엄마가 받아놓은 손 없는 날만 기다리는 중이었다. 언제나처럼 주말에 돌아온 오빠와 나는 서로 나눠 가질 책을 분류했다. 인민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시도했다는 뉴스를 듣긴 했지만 전에도 38선에선 충돌이 잦았고 그때마다 국군이 잘 물리쳐 왔기 때문에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 설사 전하고는 다른 전면전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시골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겪은 지 얼마 안 되는 2차 대전의 경험에 미루어 다분히 이기적인 생각이었지만 전쟁이 날수록 시골로 가길 참 잘했다고 야비다리를 피우면서 살 수 있을지언정 후회할 까닭이 없었다. 그때까지 이승만 정부가 장담해온 만약 전쟁이 나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으리라는 선전을 그대로 믿은 건 아니라 해도 세뇌 효과는 무시 못했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다만 몇 발자국이라도 38선 이북에서 밀었다 당겼다 하는 장기전이 되려니 했다. 다음날 오빠는 새벽같이 학교로 출근했고 나는 동숭동 물리대로 등교했다. 등교하면서 가로수를 꺾어서 철모와 군용차를 시퍼렇게 위장하고 미아리 고개 쪽으로 이동하는 국군을 보고 비로소 섬뜩한 전쟁의 현장감을 느꼈으나 남들이 하는 대로 씩씩하게 박수도 치고 만세도 불렀다. 오전 강의가 끝나고 누군가가 양주동 선생님 강의를 도강하러 가자고 했다. 도강이란 말도 대학생이 된 기분을 쾌적하게 자극했지만 유명한 학자의 실물을 본다는 건 더욱 신나는 일이었다. 도강은 아니었지만 입학하고 얼마 안 있다들은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강의 시간에도 그렇게 설레었는데 역시 유명한 분을 직접 뵙는다는 게 자랑스러웠을 뿐 그분의 학문이나 업적에 대해 뭘 좀 알고 있는 건 아니었다. 고명한 학자나 명사가 지금처럼 대중 앞에 모습이나 목소리를 드러낼 기회가 없이 문자 그대로 상아탑에 갇혀 있을 때였다. 그러니 그분들을 구경한다는 것만으로도 가히 도취할 만한 대학생의 특권이었다. 그때도 양주동 선생님의 인기는 대단해서 강의실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맨 뒤에 끼어서서 해학과 유식을 폭포수처럼 토해내며 강단을 자유자재로 누비는 선생님의 강의에 황홀한 눈길을 보냈는데 간간히 강의실 유리창이 들들들 울릴 만큼 포소리가 가까워질 적이 있었다. 작달막하지만 몸매가 다부진 그분이 그 소리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강의를 계속하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학길은 아침과 좀 달랐다. 여전히 미아리 고개 쪽으로 군대가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용감해 보이기보다는 비장해 보였고 환송하는 시민의 태도 또한 불안하고 어설퍼 보였다. 그날 밤새도록 엄마가 구시렁대며 이럴 때는 식구가 같이 있어야 하는 건데 하는 소리를 하고 또 했다. 나도 오빠가 걱정되긴 마찬가지여서 더욱 엄마가 그러는 게 듣기 싫었고 진작 독방을 갖지 못한 게 짜증스러웠다. 다음날 아침에는 포소리가 미아리 고개 너머에서 쏘는 것처럼 가까이 들렸다. 그러나 긴급 뉴스는 국군이 인민군을 거의 다 섬멸한 것처럼 말하면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를 당부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학교로 향했다.
미아리 고개로 뻗은 도남동 전찻길로 달구지에 가재도구를 실은 피난민이 꾸역꾸역 넘어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들에게 시민들이 뭔가를 물어보려는 걸 순경이 말리는 광경도 눈에 띄었다.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 그들이 의정부에서 피난 오는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피난민을 눈으로 보고서야 덜컥 겁이 났지만 설마 순수한 양민은 아니겠지. 아마 지레 겁을 먹은 악덕 지주거나 좌익 탄압에 앞장섰던 경찰 가족쯤 될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꿈에도 인민군이 쳐들어오는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나의 그런 견해는 다분히 좌경 사상에서 영향받은 바가 없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강의 없이 여학생에겐 귀가 조치가 취해졌고 남학생들은 따로 학도 호국단 명의로 북진통일을 다짐하는 걸기대회를 여는 것 같았다. 나는 호국당 간부들이 목청껏 결의문을 읽고 구호를 선창하는 걸 옆에서 잠시 지켜보았지만 거의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귀갓길은 시시각각으로 촉박한 전운이 감돌고 있었고 간단 없는 포소리에 행인들은 무작정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빠 일이 갑자기 걱정되어 집을 향해 뛰었다. 그동안 오빠가 돌아와 있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엄마가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걸 보니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나를 보자 어서 피난을 가야 할 텐데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절박하다 못해 멍해진 엄마의 시선이 기분 나빴다. 부엌에선 올케가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쌀을 볶고 있었다. 너무 일찍 아우를 보느라 삐쩍 마른 녀석이 칭얼대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임신한 지 8달이 꽉 찬 올케가 어깨로 숨을 쉬면서 커다란 나무주걱으로 누릇누릇해진 쌀을 하염없이 젓고 있는 걸 보자 나는 벌컥 화가 났다. 언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미숫가루 만들고 있잖아요. 언니는 나보다 더 화가 난 목소리로 불만스럽게 대꾸했다. 마루 끝에 한눈에 엄마의 솜씨라는 걸 알게 하는 광목 배낭이 불룩하게 나자빠져 있었다. 엄마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노릇이라는 게 뻔하건만도 나는 올케의 손에서 나무주걱을 빼앗으며 물었다. 그 몸으로 피난을 갈 작정이요? 어떡해요? 내쫓으시면 가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나저나 오빠가 와야지 내쫓기든지 말든지 하죠.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이어서 산봉우리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여운에 집의 분한문 유리가 들들들 오래도록 공명했다. 엄마가 대문간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어서 미숫가루를 담으라고 자루를 벌렸다. 아직 빻지도 않았잖아요. 빻을 새가 어딨냐. 한 움큼씩 집어먹으려면 안 빻은 게 나아. 엄마가 우리가 성의 없이 볶아 갈색으로 탄 쌀을 야단도 치지 않고 하도 급하게 자루에다 쳐넣기에 오빠가 저만치 오는 걸 보고 뛰어들어온 줄 알았다. 올케도 곧 내쫓길 줄 알고 울상을 짓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오빠만 피난시키자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게 뭐 그리 급하냐. 네 오래비도 안 왔는데. 엄마도 얼떨결에 부린 자신의 경망이 어처구니 없었는지 낭패스럽게 웃으며 다시 대문간으로 나갔다. 그날 밤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숙부네 가게에는 전화가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물론 숙부 쪽에서도 온종일 학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밤늦게 숙부네가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왔다. 미아리 고개로 통하는 대로변보다는 아늑한 주택가가 안전하게 느껴진 까닭도 있고 여럿이 뭉쳐있으면 서로 의지가 돼 덜 무서울 듯 싶어서였다. 그러나 큰 집, 작은 집까지 뭉쳐 있을수록 오빠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포탄이 서울 하늘을 가르고 있다는 걸 느끼고부터 우리는 방 속에서 소미불을 뒤집어쓰고 꼼짝을 못했다. 대포나 폭탄 파편이 솜은 잘 못 뚫는다는 일제 말기의 얻어들은 어설픈 지식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였다. 숙부는 소미불 속에서도 열심히 라디오를 들었다. 그리고 위로가 될 만한 뉴스가 나오면 즉시 우리에게 전해주곤 했다. 그 밤을 견디는 태도가 삼촌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었다. 엄마는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소미불을 뒤집어 쓰지도 않았고 방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앞마당과 대문 밖을 서성이면서 꼬박 밖에서 그 밤을 보냈다. 바깥 동정을 살피는 것도 이젠 오빠를 기다려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네 사람들의 동정에서 뭔가를 알아내려는 것 같았다. 허둥지둥 피난 나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더니 지금은 좀 뜸해졌다든가 가면 어디로 갈 거냐고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를 방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전해주었다. 바깥의 인적이 아주 끊어지고부터는 마루 끝에 꼼짝 않고 앉아서 포탄이 쌩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명중에서 폭발하는 소리를 가지고 마치 전문가처럼 자신있게 전선의 위치를 짐작하기도 했다. 엄마도 숙부처럼 자신의 추측을 우리에게 보고해서 동의를 구하려 했고 엄마의 보고와 숙부의 보고는 번번이 상반됐다. 우리는 두 사람이 말하는 전황을 다 믿지 못했고 위로받지도 못했다.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싸움 구경처럼 황당할 뿐이었다. 낮엔 그렇게 허둥대던 엄마가 너무 침착하고 담대하게 구는 것도 어쩐지 보기가 싫었다. 새벽녘에 전쟁의 소음이 한결 가라앉자 숙부는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우리더러 한숨 자자며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대통령이 수도 서울은 꼭 사수한다고 국민한테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러면서 하품을 늘어지게 하는 숙부를 엄마는 딱하다는 듯이 바라보면서 말했다. 서방님도 참, 그 늙은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날이 밝자 숙부와 숙모는 오늘은 상점을 열 수 있을 것 같다며 집으로 떠났다. 우리도 다들 밖이 조용해진 걸 전쟁이 진정된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붙들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헐레벌떡 되돌아온 숙부는 몹시 얼뜬 목소리로 밤사이에 세상이 바뀐 걸 알려주었다. 엄마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어쩔꼬, 이를 어쩔꼬. 헛소리처럼 탄식하는 엄마의 손을 잡으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숙부는 그런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싱글대며 농담을 다 했다. 아, 형수님이야 무슨 걱정이유? 툭 하면 겁없이 이승만 박사 욕도 잘하시더니만 잘됐지 뭐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빨리 나가보라고 했다. 길가에 인민군을 환영하는 인파가 적지 않다고 했다. 엄마가 굳은 표정으로 못 나가게 했다. 대통령이 남긴 목소리를 고지곳대로 믿던 숙부는 이미 바람 부는 대로 살 각오가 돼 있는 반면 같은 대통령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엄마는 되레 새 세상에 심한 낯가림을 하고 있었다. 오빠 때문에 그러는 줄은 알지만 좀 지나친 것 같았다. 전향한 게 투쟁 경력에 흠이 되긴 하겠지만 설마 정상을 참작해 주겠지 하는 치사한 생각을 난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더럽고 치사했다. 나는 바뀐 세상에 대해 숙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살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희망적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오빠의 투쟁 경력과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 나의 일시적인 동조를 상기함으로써 더욱 생생해졌다. 나는 오빠의 투쟁 경력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엄마는 그의 전향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향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전향에서 또 한 번 전향하게 될지도 모르는 사태였다. 엄마는 혼자 나가서 세상이 바뀐 걸 확인하고 들어와서는 숫제 안암천이 흐르는 개천가 큰 길까지 나가 오빠를 기다렸다. 개천가에선 성북경찰서 뒤뜰이 곧바로 바라보였다. 인민군이 경찰서를 접수하고 벌써 반동을 잡아들이는 것 같다고 엄마가 치를 떨며 말했다. 오빠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들어온 엄마는 눈에 전기가 하나도 없이 흐릿하게 풀려 보였다. 오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오빠는 이제부터 뜻을 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엄마를 위로했다. 그건 나의 희망사항이기도 했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냐? 엄마는 딸을 노골적으로 능멸하는 투로 말했다. 또 그놈의 정조관념인가. 정말로 어째볼 수 없는 엄마였다. 하늘의 해와 달처럼 명명백백하고도 오직 두 개밖에 없는 이데올로기 말고 따로 신봉할 게 있는 엄마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 나타난 오빠보다 더 우스꽝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엄마는 아마 오빠를 바뀐 세상으로부터 감쪽같이 감춰둘 요량으로 그렇게 기다렸을 것이다. 아예 집엔 들이지 않고 숙부네나 외가로 빼돌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필 오빠는 기다리다 지친 엄마가 잠시 집에 들어온 사이에 돌아왔다. 그건 마치 붕꽃이나 나팔꽃 봉오리가 지키고 있던 어린이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피는 것처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오빠는 일생일대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귀가했다. 설사 엄마의 계획대로 지키고 있던 길목에서 만났다고 해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빠는 거의 한 트럭분은 됨직한 죄수들을 거느리고 들어왔다. 죄수라고 했지만 머리를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들의 표정은 훈장을 주렁주렁 단 개선장군보다 더 당당하고 위엄과 영광에 넘치고 있었다. 그들에 비해 평상복을 입은 오빠가 되레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맹하니 무표정했다. 그들 중 하나가 대돌 아래서 역시 표정이 바랜 채 우두망찰하고 서 있는 엄마를 사뿐히 안아올려 좌정을 시키고 큰절을 하자 모두 따라했다. 엄마도 그제야 그를 알아보고 그의 손을 잡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지만 한 번 바랜 핏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한테 먼저 큰절을 올린 이는 우리가 삼성교 집에서 살 때 문간방에 새들어 살다가 바로 우리 집에서 잡혀간 바로 그 사내였다. 오빠도 그때는 조직 생활을 할 때였기 때문에 비록 횡적인 관련은 없지만 서로 정체를 간파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체포된 후 남은 가족에게 우리가 그다지 야박하게 굴지 않은 걸 아내한테 듣고 옥중에서도 늘 감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28일 아침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대는 제일 먼저 갇힌 사상범들을 해방시켰고 갈아입을 옷도 없었겠지만 있다고 해도 안 갈아입을 만큼 죄수복 자체가 혁명투사의 자랑스러운 표지가 된 그들은 그대로 트럭에 올라타 시내를 누비며 군중의 환호에 답하는 일반 군중의 열광을 유도했을 것이다. 오빠의 학교가 있는 시골에선 비교적 조용하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한다. 포소리도 그다지 크게 들리지 않아 설마 했었는데 아침에 면소와 주재소에 인공기가 개양된 걸 누가 일러주면서 서울서는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부랴부랴 서울로 오다가 그 트럭을 만난 거였다. 일러준 사람이 친절하게도 오빠에게 붉은 리본을 단 밀짚 모자도 씌워주고 자전거에도 붉은 헝겊을 매달아줘서 오빠는 그게 계면쩍어 도중에서 떼었다 붙였다 했다니 그의 소심함을 짐작할 만했다. 그렇게 이쪽에도 저쪽에도 자신이 없는 오빠니 많지
혁명투사들이 탄 트럭을 보고도 못 본 척도 못하고 열광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트럭이 오빠 곁으로 바싹 다가오는 것 같아 비실비실 피하려는데 누가 손을 내밀더라고 했다. 트럭에 탄 사람과 행인들과의 열렬한 악수와 포옹을 이미 무수히 목격한 오빠는 수줍게 손을 내밀었을 것이다. 순간 오빠는 이럴 수가, 동지를 이렇게 만날 수가 하는 감격스러운 소리와 함께 부웅 떠서 트럭 위에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내 자전거 하고 아끼던 자전거 한번 불러볼 새가 없었다. 그리고 한나절을 지칠 줄 모르는 흥분의 도가니 속에 쌀의 뉘처럼 어설프게 끼어 있다가 마지못해 그들을 달고 귀가한 것이었다. 곧 우리 집 좁다란 마루가 그 트럭 위가 되었다. 엄마하고 올케하고 나는 부엌에서 밥도 짓고 찌개도 끓이고 지짐질도 했다. 동네 반찬 가게에서 두부는 목판째, 술은 짝으로 들여왔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지치지도 않고 인민가요를 불러댔다. 조그만 집이 떠나갈 듯했다. 지붕에서 기왓장이 다 들썩들썩 하는 것 같았다. 활짝 열어제친 대문 밖에는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 큰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안을 기웃댔다. 얼이 반 넘게 빠진 엄마는 다리를 후들대며 실수를 연발했다. 접시를 깨트리고 소금과 설탕을 구별 못했다. 가끔 이마를 짚으면서 이게 무슨 징졸꼬 라고 뇌까렸다. 그렇다. 그들은 엄마에게 죄수도 아니고 혁명투사도 아니고 다만 징조였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는 올케나 나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음식 시중을 안 시키고 손수하려 들었다. 그들에게 음식을 나를 때마다 세상에 집에서 얼마나 기다릴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걸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랬던지 다들 그날 밤 늦게 뿔뿔이 헤어졌다.